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후 2시 매장 점검을 마치고 차에 앉아 있던 순간이었어요.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김미희, 시댁 시누이였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이름은 여전히 제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언니, 아빠가 돌아가셨어. 장례식은 모레야. 언니도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와야지. 시아버님의 부고보다 더 충격적인 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너도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자리를 잡았다고요? 그럼 예전엔 자리가 없었다는 뜻인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원룸에서 아들과 둘이 살던 그때는 자리가 없어서 연락을 끊었다는 건가요? 창밖으로 제 이름이 새겨진 간판들이 지나갔습니다. 윤정의 건강밥상 프랜차이즈 매장들이었어요. 이제는 100여 개가 넘는 가맹점을 두고 있죠. 방송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저를 CEO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아들 학비 걱정에 잠 못 이룬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때 곁에 있어준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요. 핸드폰을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시아버님께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이 연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에 멈춰 서자 또다시 예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28배 그 집 며느리가 되어 10년을 살았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의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순진하고 헌신적이고 모든 걸 다 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 시절로 돌아가 보니 지금의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았다면 지금은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변화의 시작엔 참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결혼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28살 대학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었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시댁은 생각보다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시아버님은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일을 못하셨고 시어머니는 무릎이 안 좋아서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시누이 둘은 아직 대학생이었고 시동생도 고등학생이었죠. 남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병원 야간 근무를 늘리고 주말에는 간병 아르바이트까지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지만 괜찮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도 제가 냈어요. 300만 원이었는데 그때 제 월급 3달치였습니다. 시누이 등록금도 제가 대신 내곤 했죠. 또 시동생이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 또 제가 돈을 마련해서 보내줬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있어서 다행이야.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시누이 결혼식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예식장 비용부터 시작해서 혼수까지 거의 다 제가 준비했죠. 그때 제 통장에 있던 돈을 거의 다 썼어요. 시누이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는 돈 버니까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났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병원 동료들이 말했어요. 그건 며느리 노릇이 아니라 노예 노릇이야. 하지만 전 들은 척도 안 했죠.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식으로 10년을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온전히 그 집을 위해 있었어요. 저만의 꿈이나 계획 같은 건 없었죠.
오직 남편과 그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아프다고 한 건 갑작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이었어요. 위암 3기였습니다.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죠. 완치 가능성은 있지만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남편을 살려야겠다는 것. 병원 일을 그만뒀어요. 동료들이 만류했지만 남편 간병이 더 중요했거든요. 하루 종일 병원에 있으면서 남편을 돌봤습니다. 항암 치료로 고생하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병원비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보험이 있긴 했지만 부족했어요. 결국 집을 팔기로 했죠. 시댁 식구들과 의논했는데 다들 찬성했습니다. 남편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들이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함께 이겨내자는 마음일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집을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매일 안부 전화를 하던 시어머니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연락하셨죠. 시누이들은 더 했습니다. 어느 날 시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형이 아픈 건 안타깝지만 형수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죽어가는데 예민하지 않을 수 있나요? 시누이는 아예 연락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슬프지만 도와줄 돈 한 푼 없다. 언니가 알아서 잘 해결할 거야. 언니 때문에 오빠가 아픈 건 아닌가 몰라. 10년 동안 그 집 식구로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으니 정말 서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을 돌보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저는 혼자였어요. 장례식 준비도 혼자 했고 문상객들 맞이하는 것도 혼자였죠. 시댁 식구들은 큰 아들의 죽음에 아무렇지 않아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날 밤 빈 장례식장에서 남편을 보내면서 깨달았어요. 10년 동안 제가 지켜왔던 가족들은 허상이었다는 걸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산도 없고 보험금도 얼마 안 됐어요. 원룸 전세금과 아들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니 막막했죠. 22살 아들 준호가 휴학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시작한 일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원룸 부엌에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동네 할머니들께 팔았어요. 간호사 시절 시어머니 드시라고 만들던 음식들이 의외로 인기가 좋았죠. 주문이 늘어나자 좀 더 큰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납품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지만 견뎠어요.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3년 정도 지나니까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 집 반찬은 정말 맛있다. 엄마가 해주는 밥맛이다.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보람이 있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어요. 건강식 반찬 전문점으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윤정의 건강밥상이라는 이름도 그때 지었어요. 처음에는 매장 하나로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가맹점을 내기 시작했죠.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정말 바빠졌어요. 전국에 20개 매장이 생겼고 직원도 10명 정도 됐습니다.
예전에 저를 불쌍하게 보던 사람들이 대표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작년에는 방송에도 나왔어요. 아침 프로그램에서 성공한 여성 CEO로 소개됐습니다. 혼자서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공할수록 외로웠습니다.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들 준호는 저를 자랑스러워했지만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바빴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다면, 시댁 식구들이 그때 곁에 있어줬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어요.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죠. 그렇게 10년이 흘렸습니다. 이제는 100여 개 매장을 거느린 사장이 됐어요. 직원들도 100명이 넘고 매출도 수십억 원이 됩니다. 혼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때로는 자랑스럽고 때로는 허전했습니다. 시아버지 부고 문자를 받고 며칠이 지났을 때 또 연락이 왔어요. 언니 장례식에 못 왔구나. 그래도 이해해. 바쁠 테니까. 미희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묘하게 친근한 톤이었죠. 언니 우리가 가족인데 얼굴을 너무 못 보고 사네. 아빠도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끼리라도 자주 만나자. 내가 내일 찾아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어리둥절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가족이라니요. 그것도 제가 힘들 때는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말이에요. 다음 날 미희가 정말 왔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서 말이죠.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온 거예요. 어머, 여기가 언니 사무실이구나. 정말 대단하네. 미희는 사무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방송에서 본 것보다 훨씬 크네. 성공했구나, 정말. 제가 차를 내오자 미희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애들이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진로 걱정이 많아. 언니가 성공한 사람이니까 조언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그러더니 슬쩍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카들 장래가 정말 걱정되거든. 요즘 대학 등록금도 비싸고 취업도 어렵다고 하잖아. 아, 이거구나 싶었어요. 10년 전에는 제가 가난해서 연락을 끊더니 이제는 제가 돈이 있으니까 다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였죠. 일주일 뒤에는 시누이 은주가 연락했습니다.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방송 봤는데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은주도 미희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딸이 이제 고3인데 언니처럼 성공한 숙모가 있으니까 든든해요. 그러고는 이런 말을 덧붙였죠. 준호도 이제 성인이니까 삼촌, 고모들이랑 사촌들이랑 자주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가족이잖아요. 마지막에는 시어머니까지 연락하셨어요. 여든이 넘으신 나이에 직접 전화를 하신 거죠. 윤정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시어머니 목소리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방송에서 보니까 많이 성공했구나.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했다. 시어머니도 결국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다시 가족처럼 지내자. 준호도 할머니를 자주 봐야 하고 고모들도 만나야 하지 않겠니? 세 통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뻔뻔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려울 때는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니요. 하지만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묘했죠.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시댁 식구들의 연락을 받고 며칠을 생각했어요. 그들이 왜 갑자기 연락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죠. 먼저 미희에게 연락했어요. 그동안 안부도 못 여쭤봐서 죄송해요. 시간 되시면 식사나 한번 해요.
미희는 깜짝 놀라면서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야? 고마워, 언니. 언제든 좋아. 그럼 이번 주말에 시어머니 모시고 다 같이 모여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만나는 자리니까 제가 좋은 곳으로 모셔갈게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시내 호텔 최상층에 있는 곳이었어요. 코스 요리에 인당 10만 원 정도 하는 곳이죠. 예전에 제가 감히 생각도 못했을 곳이었습니다. 약속 날이 되자 3명이 모두 왔어요.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미희와 은주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왔죠. 어머, 여기가 어디야? 은주가 레스토랑을 둘러보며 놀라워했어요. 너무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니까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동안 못 뵙던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하죠. 음식이 나오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어요. 예전 이야기도 하고 요즘 근황도 나눴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정말 대단하구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혼자서 이렇게 성공하다니. 우리가 그동안 도움이 못 돼서 미안했다. 그때는 저도 어린 며느리였고 세상 물정을 몰랐어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죠. 너무 순진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믿었던 것 같네요. 미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윤정아, 우리 애들이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 언니가 성공한 사업가니까 조언 좀 해줄 수 있을까? 물론이죠.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세 사람이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은주가 물었죠. 곧 보시면 알아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진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공기가 순간 긴장됐어요.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고 미희와 은주는 서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이제 제가 계획했던 일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서류 봉투를 열어서 안에 있던 문서를 꺼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정식 서류였어요. 이게 뭐지? 미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죠. 준호 명의의 교육 신탁 증서예요. 제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대학원까지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모든 교육비를 미리 준비해뒀어요. 세 사람의 표정이 싹 변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총 5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덧붙였죠. 준호가 25이 되면 관리권이 본인에게 넘어가요. 그때까지는 제가 관리하고요. 그럼 이게... 은주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맞아요. 준호에게 필요한 건 이미 다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아들을 위한 일은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어요. 하지만 다시는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윤정아, 무슨 소리니? 우리가 언제 내 인생에 관여했다고 그러니? 관여 안 하셨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정확히는 필요할 때만 관여하셨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족이고 도움을 줘야 할 때는 남이었습니다. 미희와 은주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그때는 우리도 형편이 어려웠잖아. 미희가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잊고 다시 잘 지내봐요. 미안해요, 언니. 미안하다고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은주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연락한 거야. 조카들도 숙모를 알아야 하고. 조카들 말이에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그럼 조카들한테 숙모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10년 동안 벌어온 수입 내역이에요.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이죠. 제가 서류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어요. 조카들한테 말해주세요. 숙모는 혼자서 이 모든 걸 만들어낸 사람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윤정아, 그래도 우리가 가족 아니니? 가족이요? 제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가족의 기준이 뭔가요? 피로 연결돼 있으면 가족인가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은 무너질 때 곁에 있었던 사람만 기억해요. 그날 민수 장례식에 당신들은 없었잖아요.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우리 쪽을 힐끔 보더라고요. 제가 원룸에서 아들과 둘이 라면 끓여 먹을 때 당신들은 어디 계셨나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 만들 때 한 번이라도 안부 물어본 적 있나요? 미희가 작은 소리로 변명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 언니. 언니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다고요? 제가 웃었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겠죠. 알면 도와줘야 하니까요. 은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가족처럼 지내자. 가족처럼이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제가 성공했으니까 갑자기 가족이 된 건가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윤정아, 그래도 준호는 우리 손자잖니? 맞아요.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래서 준호에게 필요한 건 다 준비해 뒀어요. 어머님이나 신우들이 부담할 필요 없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로 모든 게 끝이에요. 더 이상 서로 연락하지 맙시다. 그 식당을 나오면서 정말 후련했어요. 10년 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다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말했어요. 오늘 할머니, 고모, 작은 고모 만나고 왔어. 준호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요? 그분들이 연락 왔어요? 응, 연락 왔어. 하지만 앞으로는 연락 안 할 거야. 제가 담담하게 말했죠. 무슨 일 있었어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준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줬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왜 연락했는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요. 준호는 들으면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혼자 힘들었는데. 준호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제가 준호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성인이니까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서 말해준 거야. 준호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제가 그분들 만나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직접 연락해. 엄마는 상관없어. 제가 웃으며 답했죠. 하지만 엄마 생각을 물어본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일주일이 지나자 시댁에서 몇 번 더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전 받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그날 다 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제가 사줄게요. 어디로? 제가 물었죠. 국밥집이요. 엄마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힘들 때 국밥 한 그릇이면 든든했다고. 그 말을 듣자니 울컥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사업 초기에 돈이 없을 때 준호와 둘이 국밥집에서 국밥 한 그릇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준호와 함께 동네 국밥집에 갔어요. 10년 전과 똑같은 곳이었습니다.
사장님도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어머, 이 아드님 완전히 어른 됐네요. 사장님이 반가워하며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 어머니랑 자주 오던 아이인데 국밥을 먹으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전 엄마 덕분에 가족이 뭔지 알아요. 무슨 뜻이야? 제가 물었죠. 가족이라는 건 피로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엄마가 사업 시작할 때도 저는 엄마 곁에 있었어요. 엄마도 제 곁에 있어 주셨고요. 그 말을 듣자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른 가족 필요 없어요. 준호가 덧붙였어요. 엄마랑 저 이게 완전한 가족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이 아니라 함께 견뎌낸 시간이더라고요. 지금 제 곁에는 준호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저와 함께 웃고 울어준 아들이에요.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엄마는 할 수 있어라고 응원해준 아이죠. 그리고 제가 키운 직원들도 있어요. 처음 매장을 열 때부터 함께한 언니들, 어려울 때 월급을 밀려도 믿고 기다려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무너질 때 곁을 지킨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이제는 그 가족을 지킬 차례입니다. 예전처럼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